오늘의 플러스, 무궁무진한 종자 산업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강병철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농업이 근간이고요. 식량 안보,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자주, 주권,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점차 이 식량 주권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종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도의 위치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한 56조 정도 되는데요. 네, 연평균 한 4%씩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규모가 이제 우리 다른 그 제조업하고 비교를 하면 네.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하고 비슷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종자 시장을 그 자체로만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 세계 식품 시장 규모가 9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9조 달러가 네, 넘네요. 그러니까 와. 그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경 4천조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종자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농업의 후방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옛날 그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농사꾼이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왜냐하면 종자가 없으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하고도 예.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장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그 종자 시장은 다국적 대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젠타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캠차이나라는 중국 소유로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콜티바라는 회사, 그 다음에 베이어, 그 다음에 BASF라고 하는데요. 바스프라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종자 기업입니다. 이런 종자 기업들은 주로는 식량 종자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이 종자 회사들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프랑스의 리마그린, 덴마크의 DLF, 그다음에 일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카다, 예. 그다음에 닭기 이런 회사가 있고요. 예. 네덜란드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주로는 채소 종자가 강한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라익주안이라든지 예. 엔자자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종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최근 10년 안에 업계 1, 2, 3등이 다 합병을 했어요. 방금 네, 말씀 주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캡차이나랑 신젠타가 합병하고 바이에라고 몬산토가 합병한다든 등등. 네. 왜 갑자기 더 등치를 키우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규모가 커야지 이제 되고 그 사이에 이 큰 회사들이 이제 뒤에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LMO라는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예. 거기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들을 규모를 키워서 전 세계 종자 시장을 자기네들이 이제 독점하려는 것도 있고, 그다음 회사 경영 여건을 이제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다국적 종자 회사들의 규모와 위상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종자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회사가 활동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 종자 시장은 어떻게 통계를 잡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종자를 농민들이 많이 안 사고 묘를 삽니다. 예. 그래서 묘 시장까지 포함하면 묘 시장이
그 육묘업이라고 하는데요. 묘 시장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네. 순수한 종자 자체로 봤을 때가 한 5천억.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식량 안보라는 측면 때문에 식량 종자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민간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자 회사는 주로 채소 종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채소 종자 규모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예. 나머지가 식량, 화훼, 뭐 산림 이런 종자들이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본다면 앞서 제가 그 전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한 56조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뭐 1% 미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보다는 종자에서는 확실히 미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게 종자라는 표현도 쓰셨고 묘라는 표현도 네, 쓰셨는데 네, 네. 요즘은 종자보다는 묘를 더 많이 구매한다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묘하고 종자는 이제 종자를 과거에는 많이 이제 팔았는데 예. 이제 농민들이 종자를 싹을 틔워서 그거를 심어서 이제 뭐 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쓸데없이 종자를 많이 살 수도 있고 사가지고 그 산 종자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네. 괜히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이제 지불을 하게 되니까 잘 키운 묘를 사서 그러니까 종자는 똑같아요. 잘 네. 키운 묘를 사서 그거를 이제 누군가 중간에 육묘업자라고 예. 하는데 육묘업자가 키워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씨앗 사서 처음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묘목으로 자란 네. 것들을 그걸 사서 키운다 이 얘기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묘를 사던 씨앗을 사던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종자 회사에 이 로열티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이 많아요. 네. 실제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네,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얄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품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종자라는 말이랑 품종이랑 말이랑 약간 섞어서 쓰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종자나 품종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품종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그 어렵게 신품종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개발한 사람들이 자기가 투입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신품종을 개발한 회사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그 개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신품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고요. 예. 신품종 보호제도 하에서 우리가 로얄티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품종의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보호권이 20년 혹은 25년 이렇게 과수 같은 경우 25년 예.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개발한 사람한테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열티를 지불을 하게 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작권 예. 혹은 특허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러한 우리 자체 품종이 많지 않아 가지고 특히 이제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의 예. 경우에 이제 장미를 예로 들면 장미를 뭐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신품종을 도입을 해오게 됩니다. 예. 도입을 해오게 되면 우리가 특허 지불할 때 성급 수수료 내잖아요. 예. 성급 수수료를 내고 특허권을 그 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지불을 하고 영양 번식을 하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일본 같은 데 수출하기 위해서 장미 절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또
번식을 합니다. 예. 그럼 번식을 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상 기술료라고 하는데 경상 로열티를 지불을 하면서 많이 수출하면 할수록 많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또 로열티를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작물들이 이제 영양 번식 작물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예. 양파는 이제 종자 번식을 하는데 양파는 품종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 품종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네. 종자로. 그러니까 파프리카는 우리가 되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 영양 번식은 종자가 아니라 뭐 삽목을 한다든지 네. 뭐 해가지고 쭉 그 개체 수를 늘리는 건데 네. 종자에는 어떻게 보면 로얄티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종자를 사면서 로얄티를 지불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숫자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한 70% 정도의 농산물의 그 품종의 소유권이 외국산 품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 식탁이나 우리 먹거리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뭐 고구마, 양파, 파프리카 등등이 거의 전량 외국 종자 없이는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될까요? 무리 없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식량 안보 우리가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식탁에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품종들인데 네. 자체 개발하려고 노력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미 말씀드렸는데 예. 장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도 있고 예. 각 그 지자체의 농업기술원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미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미를 사시면 이제 굉장히 성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장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리고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네. 가시 없는 장미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그 가시 없는 장미를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해서 거기서 로얄티를 한 40억 정도 누적 로얄티를 이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또 하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딸기인데요. 딸기요. 예, 딸기를 이제 그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아마 그 박정호 교수님도 딸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딸기가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품종 점유율이 한 뭐 1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딸기를 뭐 아키히메 네. 아니면 레드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로얄티를 내면서 네.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재배를 했었는데 일본 품종들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품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충남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서량이라는 그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서량이 지금은 우리 그 딸기 시장에서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기의 그 제가 그 종자가 후방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딸기 시장 규모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조 5천억 원에 해당되는 그 우리 딸기 시장을 서량이 우리 품종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전남 농업기술원이 개발을 한 건데 키위 하면은 그 교수님 뭐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호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골드키 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라는 뉴질랜드군요. 나라고요.
그래서 제스프리라는 굉장히 아, 그 유명한 예.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거에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신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예. 수입도 물론 많이 하고요. 예. 그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해금 네. 또 해원이라는 키 품종을 육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프랑스의 향후 10년간 그 로열티 예. 이 규모를 추산을 했을 때는 500헥타르 그러니까 한 150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이제 저희가 아마 징수를 하게 될 거고 네. 제가 들으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는 그 뉴질랜드에도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오히려요.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저희가 굉장히 저희 품종을 육종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채소작물의 경우에는 네. 1950년부터 우장춘 박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채소 품종의 자급률을 굉장히 높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장춘 박사님 하면 주로 뭐 그 씨 없는 수박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채소작물 품종 개발에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 가면 우리 과학기술 명예 전당에 헌정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농학자가 있는데 3분이 헌정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통일벼 만드신 허문회 교수님. 예. 그 다음에 우리 산림 녹화하신 현신규 교수님. 예.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 이런 거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우장춘 박사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채소, 그 다음에 식량, 네. 나무에 대한 품종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수에서도 이제 성과를 과수화에서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선입견이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농업은 참 중요한지는 알지만 지원도 잘 안 하고 성과도 안 낸다 생각을 했는데 특히 각 지역마다 있는 농업기술원을 또 가보면요. 그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고민하는 그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후 환경이 재배 북방 한계선은 자꾸 올라가서 작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옛날 것만 고민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과가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 없는 건 아닌가요? 여전히 문제가 있죠. 네. 그 문제는 이제 2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이런 얄팍한 생각도 들어요. 앞서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로열티 주는 기간이 20에서 한 25년 된다. 그런데 품종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면 20년 정도 넘은 뒤에는 어차피 조금 무료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거라면 우린 재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그거 굳이 품종 개발할 필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 먹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그 식량에 대한 공급망이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품종에 대한 보호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식량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도 저희보다 좀 앞서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다국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공급망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량 같은 경우에는 또 식량의 경우에는 이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식량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일본에는 있어요. 미쯔비시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량 안보를 위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품종을
또 가지고 있어야 음.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우리 품종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딸기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저는 뭐 그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농토도 좁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생산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식품부 그 R&D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수요가 좀 적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테스트 베드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우리 딸기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딸기를 미국 사람들이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품종을 가지고 미국에 가보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네. 미국의 이 그 하이엔드 소비자들한테 1차적으로는 우리 딸기를 맛을 보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수입만 할 게 아니라 나가자. 우리 걸 가지고 나가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그 나라에 팔 수 있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는 종자를 농업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농산물 시장을 좌우하는 게 종자이기 때문에 네. 종자 개발을 저희가 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종자 산업이 가장 후퇴하게 됐던 시점을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를 꼽더라고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IMF 외환 위기 때 이제 우리 대표적인 그 종자 기업 중에 흥농종묘라고 있었고 네. 중앙종묘 뭐 이런 우리 자체 앞서 말씀드린 우장춘 박사님이 키우신 인력들이 나가서 시작한 종자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이 이제 경영난을 겪게 됨으로써 그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몬산토, 예. 그다음에 뭐 신젠타,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종자 회사들까지 들어와서 그러한 큰 기업, 우리 대표 기업들을 다 인수를 해간 거죠. 네, 인수를 해간 거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종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 자원, 그다음에 뭐 인력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다국적 기업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앞서 제가 그 민간 종자 시장이 주로 이제 채소 작물의 품목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채소 작물을 육종할 수 있는 종자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가 이제 여력도 좀 있어졌는데 네. 그때 뺏긴 종자 되찾아오기 위해서 뭐 다시 사오거나 그런 노력을 안 했나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종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 규모를 보잖아요. 예.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종자 그러니까 제가 그 무렵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국적 종자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예. 우리나라를 그 아시아 종자 시장의 허브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의 R&D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역으로.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26, 7년 지난 상황, 거의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예. 그 회사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팔고 나간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몬산토를 산 데가
과거에 동부가 가지고 있던 동부 팜한농이라는 회사가 몬산토를 샀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청양 이런 품종들은 뭐 이런 유전 자원들 포함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LG 화학이 팜한농이라는 회사 그 동부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인수를 해가지고 예. 또 시작을 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일부는 회복이 된 됐군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였는데 흥농종묘의 종자를 그냥 시판하던 회사가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NH 농협에 인수가 돼서 예. 그거는 뭐 그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네. 지금 NH 농협이 또 농우바이오를 이제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의 그 종자 개발에 대한 체력을 좀 키워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 자원이 좀 나가고 뭐 그 연구원의 인력도 좀 나가고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워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로 몬산토나 신젠타 이런 데가 농약 회사지 않습니까? 네. 농약 회사들이 그 종자업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농약을 하던 회사들이 이제 종자업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노르표 페인트라고 아시죠? 알죠. 네, 노르표 페인트라는 회사가 더 기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경농이라고 경농 농약하는 회사입니다. 예. 거기서도 이제 또 경농을 브랜드로 해가지고 종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체의 그 내수가 예.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파동 날 때마다 수입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을 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시장 규모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1,500억, 1,600억 채소 종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2,000억이에요. 예. 근데 종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농산물 수입 많이 하지. 예. 예. 그 다음에 또 농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업을 하면서 종자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육묘하면서 이미 키운 종자를 사지. 그러니까 예. 종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 볼륨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종자 회사들이 종자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그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그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과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네. 수출 목표를 좀 달성을 하자. 네. 우리의 수출 목표가 지금 1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네. 2억 달러를 목표로 하자 해갖고 굉장히 10년 동안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이 공무원들은 수출 목표라는 게 숫자로 찍혀 있으니까 예.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 개발에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는데 인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수출 목표라는 게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우리가 전 세계 종자 시장에서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예. 그걸 하려면 계속 정부가 투자를 해와야 해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수출 목표 투자했는데 수출 목표 달성 못했다. 뭐 한 거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체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종자 회사들이. 아주 작은 회사들이 중견 회사로 자랐고 이런 회사들은 일부는 지금 수출을 또 하고 있군요. 있고 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점차 세계 우리나라 내수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들은 그 자료에 의하면 내수 매출보다는 수출 매출이 더 높다. 앞섰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내수 시장만 보면은 숫자가 작고 하지만 그리고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투자를 하면 이거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 식량 종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 식량하고 채소, 화해 이런 거를 다 합해도 채소 종자가 우리가 민간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식량 종자가 9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자 기업들이 큰일 나면 예. 식량 종자가 국가에서 상업화하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열고 있는 거죠. 그건 왜 못 열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거를 열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식량 종자의 경우에는 예. 종자 가격이 우리가 사 먹는 쌀값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종자 회사가 들어와서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급을 하게 되니까 국가가 가격 정책을 그렇게 낮게 갖고 가게 되고 네. 그러면 그걸 높이면 농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국가가 함부로 이렇게 열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이제 특수미 같은 경우에 혹시 드셔보셨는데 뭐 향이 나는 쌀 이런 것들은 민간에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점차 저는 식량 종자도 민간에 열어서 민간 기업들도 식량 종자 품종을 육종을 해서 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육종을 해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나와야 네. 저는 우리 종자 기업들이 커지고 우리 종자 산업도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안보 차원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이 종자 분야 네. 안 보이는 곳에서 나름의 적지 않은 성과도 이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도 일부 되찾아오고 네. 또 대기업도 일부 좀 관심도 보여지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앞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기후환경 변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키우는 감귤을 이제는 무태서 키운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커피 재배하는 농가도 보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품종에 대해서도 변화를 좀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기후 변화를 한쪽에서는 음모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작년의 경우에 엄청 덥지 그렇죠. 않습니까? 엄청 더우니까 일례로 이제 배추 같은 거를 이제 고령지에서 그 선선한 기후에서 이제 김장용 배추 이런 것들 생산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심었는데 묘 상태에서 다 녹아내린 거예요. 너무 더워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품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품종 개발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품종 개발에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한 10년 이렇게 걸리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과하면 후지. 예. 후지는 1960년대 말에 개발이 됐습니다. 후지 개발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가 농업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R&D의 레그 피리어드가 굉장히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D가 성과를 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지가 1960년대 말에 개발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예. 그러면 후지를 우리가 거의 50년 동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한번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 R&D의 성과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 그렇군요. 이런 특성들을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후 변화의 경우에 이제 품종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도 있어야 되고 자원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품종 개발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품종 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3만 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육종하는 방법이 교배 육종이라는 걸 하는데 네. 교배를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 강한 그 자원하고 기존에 우리가 재배했던 자원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네. 유전자가 섞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카드 얘기를 했을 때 카드 치고 나서 스와핑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섞는 과정을 거치면 그 수만 개의 유전자들이 섞이면서 거기서 기후 변화가 좋으면서 기존의 농업 형질이 좋은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인데요. 과거에는 그 육종하는 방법을 육종가의 어떤 경험, 네. 직관 이런 거에 의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품종 개발을 아트이면서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예술의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전자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육종가가 되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어떤 그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품종 개발하는 건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점차로 그런 것들을 더 과학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갑자기 품종 개발하다가 AI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뜨악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형질. 예. 예를 들면 뭐 가뭄이 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더워졌을 때 강하게 자랄 수 있는 형질들은 예. 유전자가 한두 개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그 기후 변화를 이길 수 있는 품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선발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그거를 이제 디지털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브리딩이 육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품종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품종,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AI를 이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그 우리 농식품부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도 농업이 최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돼서 네.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농업의 흐름 중에서 아까 저한테도 교수님 특수미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뭔가 고부가가치 품종. 네.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부여됐었을 때 우리가 더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의학, 개인형 의학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산물 이런 얘기도 많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은 뭐 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던데 네. 이런 건 정확히 어떻게 육성할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는 여기에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품종 개발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유전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파프리카의 경우에 시장에 가면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색깔을 조절을 하는 게 다 유전자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드리면 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고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청양고추.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는 어떤가요? 예, 푸른색이잖아요. 약간. 또 네, 붉은색이기도 하고. 먹으면 엄청 맵죠. 네, 맵죠. 그러니까 그 매운 게 딱 먹으면 어때요? 땀이 엄청나죠. 그렇죠. 땀이 엄청 나니까 그 땀이 엄청 난다는 거는 뭔가 우리 대사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추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캡사이신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지방을 그러니까 우리 태우는 역할, 네.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이걸 먹으면 또 사람이 이제 그 이 불경기 때 또 많이 먹는다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스트레스 해소. 그런 기능도 있고. 예. 한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운 그런 캡사이신이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예. 그러면 먹겠지만 예. 청양을 계속 먹으라 그러면 예. 먹을 수 부담되죠. 있겠습니까? 못 먹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맵지는 않지만 청양과 같은 정도의 매운 그 기능성을 하는 함량이 있는
캡사이신하고 유사한 성분을 많이 만드는 예. 이런 품종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다이어트가 요즘에는 뭐 약물로도 위고비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먹으면서 이게 좀 살이 빠질 수 있다. 네. 이러면 굉장히 설득력 있겠죠. 설득력 있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고추에서 또 당조 고추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성인 인구의 뭐 한 40%가 당뇨 발병 위험이 있거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글루코스를 분해시키는 그런 글루코스를 분해라기보다 글루코스를 만드는 글루코스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 성분이 있는 고추 품종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 양재 하나로 같은 데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조 고추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성이 배양할 수 있다.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생긴 품종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흔히 말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종자다. 네. 그럼 우리 예전에는 GMO라고 불렀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 여론이 많았잖아요. 네, 그 요즘은 또 LMO라는 단어도 있던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단 LMO는 뭔지도 궁금하고 네. 이런 건 진짜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LMO가 이제 LMO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Living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고요. 네.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제 GMO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GMO 영어 약자를 따서 쓰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그 품종 개발이 교배를 통해서 유전자가 섞이고 섞인 것 중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거를 선발하는 게 품종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섞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개선시키는 유전자를 내가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뭐 캡사이신과 비슷한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유전자만 딱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없었는데 네. 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누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누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에 유전자를 식물하고 누에랑 교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유전자만 탁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LMO라는 거는 그와 같이 특정한 유전자만 식물에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 LMO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직접 먹는 거는 사람들이 좀 아직도 좀 거부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두부,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다음에 면실류,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옷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큰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많이 해놨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농업적으로도 농약의 사용량도 감소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뭐 비용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농약 그 종작 가격은 좀 비싸지게 되겠죠.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왔다. 이미 먹어왔다. 30년 이상 먹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왔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우려를 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죠. 가장 민감하고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 한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는 지금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LMO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먹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먹어와서 이미 검증된 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LMO를 개발을 하는 이유는 역시 뭔가 생산성을 증대한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목적이 제일 크겠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LMO 품종은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종자 산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유전공학 혹은 생명공학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네. 써왔고 그런 기술들은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세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 하나는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인체 위해성이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예. 식품으로 안전한지 검증을 해야 되고 환경에 왜냐하면 밖에서 심으니까 그 밭이나 논에서 심으니까 예. 환경에 대한 위해성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전통 육종 교배를 해서 육종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 품종 만드는데 적어도 5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종자 기업이 앞서 제가 농어바이오 같은 데가 1년 매출이 뭐 1,000억 정도 넘는데 네. 이 한 품종 개발하는데 500억 정도 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앞서 말씀드린 현재 이제 바이엘에 해당되는 몬산토, 네. 그 다음에 뭐 콜티바, 음. 신젠타, BASF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그 개발비를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 LMO 품종을 개발을 했고 이거에 대한 특허 품종 보호권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비록 알아주진 않지만 또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뒤에서 많은 성과도 내왔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도 많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50년 동안 예. 우리나라의 종자 개발 기술은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요. 국가가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제가 보기에는 잠시 좀 투자 규모가 줄어들었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육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은 그 서울대에 재직하시던 김진수 교수님이 예.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은 또 LMO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LMO 같은 경우에는 외래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유전자 가위로 만든 거는 외래 유전자가 없어요. 기존의 돌연변이랑 똑같아요. 근데 예.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못하는 이거를 상업화를 못 하고 있어요. LMO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제라는 게 그럼 누가 만든 거냐? 다국적 기업이 만든 규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바이오 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하고 관련된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빨리 그 유전자 가위로 만든 이런 품종에 대한 것들을 좀 규제를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기초 기반이 되는 그 품종 개발에 대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들도 국가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과감하게 길게 보고 네.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처럼 우리가 접할 수 없었었는데 많은 거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철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